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아줌마예요. 저는 인생의 3분의 1을 삼식이 밥 먹이느라 허비했어요. 제 남편이 지난 37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었거든요. 자기 밥만 챙겨 먹었으면 말도 안 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직원들까지 데려와 밥상을 차리게 하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랑 살면서 제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명품백? 돈다발? 아니요. 저는 그저 단 하루라도 남이 해주는 밥 먹어가며 마음 편히 쉬어보는 거였어요. 그깟 하루 세끼 밥상 차리는 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 했다고 유세 떠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아침상 물리고 나면 점심 준비, 점심상 물리고 나면 저녁 준비를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버려요. 그렇게 1년 365일이 지나고 또다시 새해가 시작되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요. 그걸 37년이나 하며 살았어요. 이게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감기 몸살로 체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대장포진으로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그놈의 얼어 죽을 밥상을 차려야만 했어요. 한 번은 빙판길에 넘어져 한쪽 팔에 금이 갔는데도 남편이 점심때 직원들을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래놓곤 깁스를 한 책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팔이 불편하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잔치국수나 말아줘. 그러게 살림하는 여자가 팔을 다치면 어떡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서야 되겠냐고. 뭐해? 빨리 밥 안 차리고. 이게 다친 사람한테 일 시키며 할 소린가요? 남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원들을 집에 데려와 점심을 먹인 이유는 하나였어요. 점심 식대를 아끼기 위해서였죠. 남편은 동네에서 간판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 월급을 적게 주는 대신 점심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점심때마다 가게에 나가서 브루스타에 찌개를 끓여 직원들 점심을 먹이곤 했어요. 그러다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게 되면서 집을 비울 수 없게 되자 남편이 직원들을 데리고 점심때마다 집으로 오게 되었죠. 시부모 간병에 직원들 점심까지 해먹이다니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리네요. 지금이야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겠지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그저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살림에 도움이 된다면 내 몸이 좀 힘든 게 대수냐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놈의 영감탱이가 급기야 제 인내심을 박살내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부모 장례식에서까지 못돼 처먹은 짓거리를 하길래 이젠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동안 왜 참고 살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가 남편놈한테 착취당한 내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묵은 복수를 시원하게 해치웠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마음에 둔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동네 오빠였어요. 예전엔 명문 고등학교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곤 했는데 그중 경기고등학교는 수재들만 가는 학교로 유명했어요. 오빠는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에 들어간 수재였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참고서도 제대로 못 사보던 처지였지만 가정교사를 둔 부잣집 아들도 못하는 걸 해내고야 말았어요. 당시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빠네 부모님은 오빠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자마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처럼 만세를 불렀어요. 평소 가난한 형편 때문에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던 오빠네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목에 힘을 잔뜩 주고 큰소리 떵떵 치며 다니게 되었어요. 내 아들이 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서울대 법대에 다닌단 말이야. 판사, 검사, 못해도 변호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못 산다고 무시하던 놈들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고. 내 아들 판검사 되는 날이 니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줄 알란 말이다. 혹여 동네 사람들과 싸움이라도 붙으면 늘 잘난 아들을 불러와 의기양양하게 굴곤 하실 정도였어요. 잘난 아들을 둔 부모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신 거죠. 정작 오빠는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는 부모님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런 오빠네 부모님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전처럼 무시하지는 못했어요. 지금이야 서울대 나오고도 백수로 사는 사람이 허다하지만 그때만 해도 서울대를 나오면 일단 보장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도 오빠네 부모님한테 불만이 많았음에도 어지간한 건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일 수밖에요. 오빠의 서울대 입학을 오빠네 식구들만큼이나 반겼던 건 바로 저였어요. 우리는 부모님들 몰래 고등학생 때부터 편지로 은밀히 마음을 주고받던 사이였거든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상고를 졸업하고 무역회사 경리과에서 일하던 저는 가난한 고학생 남자친구를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요. 데이트 비용은 물론 오빠 책값까지 부담하며 연애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나니까 당연히 내가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나는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상고 출신이었지만 내 남자친구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생이라는 사실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좋은 시간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떨어져 지내게 되었거든요. 오빠가 군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없는 돈에 강원도 철원까지 면회를 다녀야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지금이야 도로도 깨끗하게 깔리고 차편도 다양하지만 그때는 도로가 말도 못하게 엉망인데다 차편도 얼마 되지 않아서 면회 한번 다녀오려면 시간과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도 말이죠.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기니까 만날 때마다 애틋하고 3년 넘게 사귀면서도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내심 오빠와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오빠도 그랬고요. 비록 당장은 힘들지만 이 순간만 버티면 달리단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떡줄 생각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김칫국을 마신 거나 다름없는 거였더라고요. 오빠가 제대를 하고 3개월쯤 지났을까요? 제대 후 복학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하더니 돌연 이별 통보를 하지 뭐해요.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게 이유였죠. 미수가, 미안하다.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부모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많이 힘들잖아. 식구들이 다들 나만 바라보고 사는 형편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만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오빠의 결혼 상대자는 오빠네 아버지가 다니는 공장 사장님 딸이었어요. 능력은 있지만 뒤를 밀어줄 뒷배가 없었던 오빠한테는 천군만마 같은 집안이었죠. 당연히 오빠네 부모님과 가족들은
오빠의 결혼을 열렬히 지지했고, 오빠는 사랑보다는 가족과 현실을 택한 거예요.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저는 복수라도 하는 심정으로 오빠보다 더 먼저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말이에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복수심에 불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건 복수도 뭐도 아닌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망가뜨리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른이 그러시잖아요. 남자는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놈들 중에서도 정말 지지리도 못난 놈이었던 거예요. 신혼 초부터 남편은 제 가계부를 검사하면서 콩나물값 100원어치까지도 따지고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등 뒤에 와서 수저세 많이 나온다고 잔소리를 해대고, 제가 밥 한 공기 다 먹으면 밥 많이 먹는다고 트집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 아니, 친정에서 못 먹고 살았어? 다 참, 누가 보면 마누라가 아니라 씨름 선수랑 같이 사는 줄 알겠네. 이러니 쌀값이 그렇게 들어가지. 꼴랑 밥 한 공기 먹었을 뿐인데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니 많이 억울했어요. 생각 같아서는 억울하다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때는 씨름 선수냐는 말에 너무 창피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밥을 뜰 때마다 제 밥은 한 숟가락씩 덜어내는 게 버릇이 되었어요. 사실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삼시세끼를 다 챙기고 집안일은 물론 낮에는 남편 가게에 나가 밥까지 해먹이고 오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고기를 먹는 건 가뭄에 콩 나듯 했고, 생선이나 젓가락이 갈 만한 음식은 시부모님과 남편이 죄다 집어먹으니 저는 풀뿌리만 먹다시피 했거든요. 남편이 큰맘 먹고 통닭을 사오는 날에도 제가 먹을 수 있는 부위는 닭모가지랑 살은 거의 없는 등뼈 부분이었어요. 그나마도 2조각 이상 집어먹기 힘들 정도로 남편은 눈치를 줬어요. 하루는 이불 빨래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식모처럼 일을 하는데도 먹는 것조차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싶은 게 서럽고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작정하고 남편한테 따졌어요. 사람 치사하게 먹는 걸로 눈치 좀 주지 말아요.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요? 나요,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온갖 집안일에 시부모 봉양까지 하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옷을 사달래요? 돈을 달래요? 그런데 어쩌면 당신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요.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요? 돈 안 주고 부릴 식모가 필요해 결혼했어요? 말해봐요. 억울해서 말하는 도중 눈물까지 터진 저는 소매 기치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는데 남편이 싸늘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너는 왜 나랑 결혼했냐? 내 입으로 말하기 그러면 내가 대신 말해주랴? 너 대학생 놈한테 돈 대주고 몸 대주다 팽당했다며. 그놈이 서울대 법대생이라고 했던가? 하여간 가방줄도 짧은 년이 학벌은 오지게 따져요. 야,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이라면 서울대까지 다니면서 너같이 허접 쓰레기 같은 상고 출신을 마누라로 삼겠냐? 못해도 이대나 숙대생은 만나지. 넌 그냥 데리고 놀다 버리는 용으로 데리고 다녔던 거야. 애초에 넌 그놈한테 쓰고 버릴 년이었다고. 그런 걸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네 주제를 알고 까불어. 하루 세끼 밥 먹여주는 것도 감지덕지 할 일이지.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한테 주둥이를 털어. 한 번만 더 그랬다간 그날로 쫓아낼 줄 알아.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제 과거를 다 알고 결혼을 한 줄은 몰랐거든요. 당시만 해도 혼전 연애가 그리 당당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지은 죄가 없음에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3년간 연애를 하면서 손 한 번 안 잡고 입 한 번 안 맞췄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제가 겁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오빠도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남편한테 시시콜콜 말하는 것도 구차하게 느껴졌어요. 말한다고 한들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제 가슴에 품고 삭히는 것뿐이었죠. 이게 다 내가 멍청해서 남자 보는 눈이 없어 그랬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37년간을 밥순이로 살게 되었죠. 결혼하고 이듬해 첫 애를 가진 뒤 결혼 2년차 봄에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내심 아들을 바랐던 시부모님과 남편은 대놓고 제 탓을 하더군요. 아휴, 지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다고. 남들 다 나는 아들 하나를 못 낳아. 식충이처럼 밥은 또 얼마나 먹어대는지. 야, 너는 양심도 없니? 고작 딸년 하나 낳아놓고 시애미가 끓여다주는 미역국 먹어가며 산후조리를 할 생각을 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며느리 수발까지 하고 있는 건지. 아, 일어나서 밥 안 처먹고 뭐해? 내가 네 입에 밥까지 떠넣어줘야겠니?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저는 산후조리를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 끼니마다 밥보다 욕을 더 많이 먹게 되었죠. 미역국이라고 해봐야 고기 한 절음 안 들어간 미역국이었는데도 먹는 족족 체했어요. 마음이 불편하니 뭔들 제대로 소화가 되겠어요. 결국 3-7일도 안 돼서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또다시 삼시세끼 밥을 차리며 집안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손자 타령을 하셨고 시어머니 바람대로 이듬해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연년생을 낳아 동네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타박이더군요. 이래도 내 탓, 저래도 내 탓. 이놈의 집구석에서는 모든 게 다 제 탓이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시부모 복량에 남편 가게 직원들 밥까지 챙기려니 앉았다 일어나면 하늘이 노랄 정도로 몸이 많이 축나더라고요.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으면 모를까.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할 판이니 도무지 몸에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친정아버지가 속꼬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산후조리도 못해준 게 못내 마음에 박히셨는지 많이도 사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는 손도 못 대게 하시고는 당신이 직접 곰탕을 끓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곰탕이라고 끓인 게 양이 어째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 곰탕이 이게 다예요? 어째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내가 혼자 다 퍼먹었다 이거냐? 아이고, 이젠 시어미를 도둑년 취급을 하네? 그래, 네 친정에서 보내준 꼴이라고 생색내고 싶어 그러는 거지? 옛다, 니 다 처먹어라. 어디 더러워서 입에나 대겠어?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양이 적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뭘 몰라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분명 어젯밤에 아궁이에 곰탕을 올릴 때만 해도 큰 솥에 한가득이었거든요. 그랬던 게 남편 가게에 나가 점심 차려주고 오니 한 끼 먹고 나면 없을 정도로 양이 확 줄어있더라고요. 귀신이 고칼로리씨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시어머니가 곰탕을 퍼서 시누이한테 갖다 준 거더라고요. 당신 딸 고생한다고 그런 모양인데 그 마음이야 이해를 하지만
저는 무슨 죄냐고요. 정작 제 친정아버지가 사다 주신 속꼬리로 끓인 곰탕을 저는 제 탕도 아닌 삼탕 때 겨우 한 그릇 먹을 수 있었거든요. 자기 딸이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법인데 어쩜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은 그 당연한 이치를 모르는 건지.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 야박하게 굴던 시어머니는 저희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동안 소화가 안 된다고 활명수를 끼고 사시더니 하루는 피를 토하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그날 밤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병명은 대장암이었어요. 병원에 가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신 병은 당신이 잘 안다시며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니 그렇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나마 부엌 살림은 제 뜻대로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남편이 가계부를 검사하고 트집을 잡아댔지만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일도 아니게 되었죠. 애 둘 낳고 시집살이까지 하며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겠어요. 그저 남편놈 행동을 보면서 속으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짠돌이 남편 때문에 아이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지만 그래도 타고난 머리가 좋은 건지 공부 욕심이 많아 그런 건지 딸아이는 명문대에 턱하니 붙었어요. 딸아이 입학식 때 오랜만에 서울대 교장을 다시 걷게 된 저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오래전 동네 오빠를 만나러 수도 없이 드나들던 교정이었는데 이제는 내 딸이 이곳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생각에 잠겼더랬는데 남편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왜? 서울대 오니까 너 버리고 장가간 옛 남자 생각이 나냐? 정신 차려 이 여편네야. 어떻게 된 게 세월에 질러도 지 주제 파악을 못하냐? 아무리 좋은 풍경과 마주해도 곁에 이 인간이 있으면 순식간에 똥꾸렁내 나는 똥간으로 변한다는 걸 새삼 느꼈네요. 딸아이와 달리 공부에는 별 소질이 없던 아들 녀석은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이듬해 미용 전문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 녀석은 제 아빠와 거의 1년을 말도 안 섞고 지냈어요. 그리고 1년 뒤 아들은 미용 전문대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증을 들고 온 아들 앞에서 남편은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런 미친놈? 사내 새끼가 뭐 할 게 없어서 미용사를 해? 그럴 거면 차라리 가게에 나와서 이 애비 일이나 도와. 죽어라 돈 벌어서 삼시세끼 먹이고 입혀 키워줬더니 애비 가슴에 못을 박아? 에이 정신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여보, 그러지 말고 지 하겠다는 거 하게 해줘요. 요즘엔 남자 미용사들이 인기도 좋고 돈도 많이 벌어요. 우리 승환이 지 밥벌이 충분히 하고 사려니까 하고 싶다는 거 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대신 애 인생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네가 이러니까 애 새끼들이 이 애비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야. 가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애미인 네부터 순순히 내 말을 따라야지. 네가 이 지랄을 하고 나오니까 애 새끼들도 날 무시하잖아. 승환이 너 잘 들어. 네 멋대로 들어간 학교니까 네 손으로 벌어서 다녀.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네 학비는 못 대주니까 그렇게 하려고. 너도 잘 들어. 내가 벌어다 준 생활비에서 한 푼이라도 저 자식한테 줬다간 너도 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요. 당신 돈에 손 하나 안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부모가 돼서는 자식 꿈을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싹부터 거꾸려드는 남편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래도 당장 아이 입학금이 필요했던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이럴 때 비빌구석은 역시나 친정뿐이더라고요. 친정 아버지한테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 돈은 어떻게든 꼭 갚겠다고 하자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럴 거 없어. 열심히 배워서 이 할애비 머리나 깎아달라고 그래. 선불금으로 준 거다 생각할 테니까. 친정아버지 도움으로 아들 녀석 대학 등록은 시켰지만 돌아오는 학기마다 등록금 댈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는 살림 사는 것도 빠듯했으니까요. 짬이라도 좀 나면 밖에서 일이라도 하겠는데 이놈의 삼식의 남편은 하루 세 끼를 집에서 해결하니 그럴 시간이 어디 나나요. 그렇다고 밤잠 주려가며 인형 누나를 붙일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남편 직원 중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지금까지 먹어본 김치 중에 사모님 김치가 최고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김치도 사다 먹는데 이건 뭐 중국산 배추를 쓰는 건지 어쩐 건지 김치에서 쓴맛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차라리 사모님도 김치 장사나 하시지 그러세요. 그럼 제가 당장 사 먹을 텐데요. 모르긴 해도 어지간한 직장인들보다 더 벌 수 있을 겁니다. 순간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김치를 만들어 팔면 사 먹겠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잠시 망설이던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참을 서서 통화하던 직원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샘플 좀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먹어봐야 주문을 하든 하겠다고 그러네요. 제 아내가 요 앞 사거리에서 미용실을 하는데 시간 되시면 거기로 좀 보내주세요. 동네 여자들 사랑방이나 마찬가지니까 맘만 있으면 입소문 타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종수씨. 그런데 우리 집 양반한테는 비밀로 좀 해줘요. 그 사람 알면 아주 난리 나니까요. 남편 몰래 김치 한 쪽을 싸들고 사거리 미용실로 간 저는 그 자리에서 배추김치를 20kg나 주문을 받았어요. 다들 맛있다고 너도 나도 주문을 해댔거든요. 하지만 당장 남편 몰래 재료비를 살 여력이 없던 저는 난감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미용실 여자가 선뜻 선불을 주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통해 저 사는 사정을 알던 터라 일부러 배려해 준 거였죠. 그렇게 동네 여자들한테 김치 장사를 시작한 저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의 2~3배는 너끈히 벌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제가 점심때 가게에 나가 밥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대신 남편이 직원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점심을 먹고 가게 되었죠. 덕분에 저는 가게를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집에서 김치를 담글 시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몸은 힘들었지만 내가 움직이는 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힘든 것도 모를 정도로 신이 나더라고요. 그간 남편 눈치 보느라 자식들한테 못해준 것도 내가 번 돈으로 사줄 수 있게 되었고 순대며 떡볶이 같은 소소한 주전부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주문이 늘어날수록 김치를 담그는 날이 잦아졌고 그러다 보니 남편한테 꼬리가 밟히고 말았어요. 이 여편네야, 넌 내가 살림하라고 준 돈으로 그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냐? 그간 번 돈 다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싫어요. 못 줘요. 그걸 왜 당신한테 줘요?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인데. 나 김치 담가 팔면서 당신 돈으로 마늘 한 쪽 안 샀어요. 오히려 고춧가루며 마늘, 생강 다 내 돈으로 산 걸로 그간 우리 식구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김치 판 돈을 내놓으라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내 소유니까 네가 만든 것도 내 거, 네가 번 돈도 내 거지.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돈 내놓으라고.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래요? 내가 왜 당신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내가 왜 당신 소유냐고요? 그간 말 않고 죽어 사니까 누굴 병신으로 하는 모양인데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나 당신한테 무시당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 아니라고요. 평소와 달리 한마디도 안 치고 바락바락 대들자 남편은 참못 놀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그럼 장소 대여비라도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김치 담가 팔았으니 장소 대여비는 꼭 받아야겠다나요? 하도 더럽고 치사해서 주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남편한테 장소 대여비를 내고 김치 장사를 하던 저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일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어요. 아버님이 안 계시니 다시 가게에 나가 점심밥을 해 먹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남편이 가게에 나올 필요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하긴 매달 장소 대여비 명목으로 부수입을 올리던 남편이 이 꽁돈을 놓칠 이유가 없었죠. 덕분에 저야 돈도 벌고 좋았지만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김치 장사를 했던 저는 손에 류마티스가 심해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젓가락 쥐는 것도 힘들어진 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딸아이 시집 가는데 돈 좀 보태주고 아들 헤어샵 차리는데 보태주고 나니 다시 빈손이더라고요. 그래도 내 새끼들 위해 엄마로서 뭔가 해줬다는 거에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환갑을 1년 앞둔 어느 날 친정오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방금 전 아버지가 영면하셨다는 연락이었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부모와의 이별을 준비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이후로 재혼도 않으시고 혼자 몸으로 오빠랑 저를 키우셨거든요. 혹여 새엄마한테 구박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셨다는 건 시집을 온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30년 넘게 남의 부모 복량은 해왔으면서 정작 내 아버지한테 따뜻한 밥상 한 번 못 차려드린 게 너무 죄스럽고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낯익은 사람이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올리더라고요. 많이 늦긴 했지만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니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래전 저를 버리고 딴 여자와 결혼했던 동네 오빠였죠.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동네 사람을 통해 저희 아버지 부고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수십 년 만에 조우한 우리는 오래전 앙금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같이 늙어가는 60대 노인의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었어요. 오빠는 자기 명함을 한 장 건네주며 혹시 필요한 일 생기면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명함에는 로펌 이름과 대표 변호사라는 직함 옆에 오빠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난 놈은 난 놈이다 싶더군요. 결국 사시까지 패스해 변호사가 됐으니까요. 오빠가 돌아간 뒤 아들 녀석이 장례식장으로 왔어요. 외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었던 아들 녀석은 입간 전에 할아버지 마지막 이발을 해드리겠다며 가위를 챙겨 들고 왔더라고요. 외손주 손에 마지막 이발을 하신 아버지는 고운 모습으로 입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인 부고를 듣고도 코빼기도 안 보이던 남편이 점심때가 돼서야 직원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을 찾았더라고요. 후딱 절을 하고는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처럼 이것저것 주문을 해댔어요. 오히려 남편을 따라온 직원들이 안절부절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다들 이렇게 못 먹어? 내가 부조를 10만 원이나 했는데 뽕은 뽑고 가야지. 김씨, 육개장 한 그릇 더 먹어. 배가 불러야 일도 잘할 거 아니야. 상식아, 너 좋아하는 콜라 더 마셔라. 아예 갈 때 몇 개 들고 가. 매번 음료수 사달란 소리 하지 말고. 아줌마, 여기 머릿고기랑 잡채 좀 더 주세요. 장인 장례식에 와서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조익은 뽕 뽑겠다고 신나게 밥을 처먹는 남편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랐어요. 당장이라도 가서 저 인간 면상에 싸대기를 날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식사를 마친 직원들은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고는 죄송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검은 봉투를 얻어와 냉장고에서 소주며 맥주 등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 다가가 속에 있던 말을 꺼내놓았어요. 왜? 부조금 낸 10만 원 아직 못 채웠어? 술까지 따로 챙기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네. 인간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장인 장례식에 작업복을 입고 와서 이 궁상을 떠니? 네가 그 정도 그릇밖에는 안 되는 놈인 건 내 진작 알았다만 이 정도로 바닥일 줄은 몰랐다. 넌 수치심이라는 것도 모르니? 인간의 도리라는 것도 몰라? 어떻게 내 아버지 장례식에서까지 이럴 수가 있냐고. 나가. 당장 나가,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전 낙을 쓰며 남편을 장례식장 밖으로 떠밀었어요. 이 옆엔 내가 뭐하는 짓이야,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는. 암튼 점심은 이렇게 대충 때웠지만 저녁은 집에 와서 제대로 밥 차려. 죽은 부모가 대수야. 하늘 같은 서방 저녁밥이 중요하지. 늦지 않게 와. 알았어. 뭐? 이 미친 놈팽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부모 잃은 사람한테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이 천벌을 받아 돼질놈아.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눈에 보이는 족족 집어들고 남편한테 던졌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검은 봉지에 담긴 술병과 캔을 안 놓치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정말 그 꼴이 한심할 정도로 역겨웠어요. 친정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한동안 집안일도 아는 채 자리 보존하고 있던 저는 찬밥을 물에 말아먹고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을 할 생각이었죠. 로펌 문을 열고 들어가 로비에 있는 직원한테 일전에 오빠가 주고 간 명함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잠시 뒤 오빠가 로비로 나오더라고요. 반갑게 맞으며 점심이라도 하자고 하길래 나 오빠랑 한가하게 점심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의뢰인으로 온 거니까 사무실로 가서 얘기해. 오빠 사무실로 들어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나한테 진빚 갚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간한테서 내 몫의 재산 뺏어줘.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 인간이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도록 가진 건 죄다 뺏어줘. 오빠 능력이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오빠는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듣고는 잠시 낮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 때문에 그런 인간한테 시집가 고생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필코 그 인간한테서 제대로 돈 받아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이혼 소송은 1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오빠는 약속대로 남편한테서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주었어요. 제가 그동안 병든 시부모를 모셨던 것과 가게 직원들한테 점심을 해먹인 것까지 죄다 노동으로 환산해 받아준 덕분이었죠. 거기다 결혼기간 내내 남편이 제게 했던 인격 모독과 시어머니의 괴롭힘도 제 이혼 사유에 포함이 되었어요. 남편은 재판 내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자식들과 가게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의 증언 덕에 남편은 패소할 수밖에 없었죠.
재판이 끝나고 재산 정리까지 끝나자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는 집을 얻어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이혼 재판을 성공적으로 승소해준 오빠가 집 근처로 찾아왔더라고요. 표정을 보니 마치 중요한 고백이라도 할 사람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랑 사별한 지 6년 됐어. 자식들도 장성해서 출가했고 지금은 혼자 논현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미수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래?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거 이제는 다 해줄 수 있어.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어요. 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나한테 왜 이러나 몰라. 오빠,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오빠 눈에는 내가 40년 전 순진한 이미숙으로 보이나 봐. 나 변했어. 오빠가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 사랑 하나 믿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던 나한테 대차게 배신 때린 거 오빠였잖아. 그때 결심했거든. 다시는 남자라는 것들한테 마음 안 주기로. 내 이혼 소송 승소한 걸로 꽤나 점수 딴 줄 아는 모양인데 웃기지 마. 어느 변호사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재판이었어. 내가 오빠 능력 보고 오빠네 로펌 찾아간 줄 알아? 나 빚 받으러 간 거였어. 오빠한테 퍼부은 돈과 시간, 순정. 그거 변호사 비용으로 퉁치려고 간 거였다고. 이제 다 늙어서 쭈그렁 방탱이 된 남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받아줘? 왜? 이제 남자 바꿔서 또다시 밥이나 해주고 살라고? 미쳤어 내가?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 장수하는 여자들 대부분이 남편 없이 사는 여자들이래. 한마디로 남자는 여자 목숨 갉아먹는 벌레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난 장수할 거야. 오빠가 받아준 이 돈으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 시덥잖은 소리 하지 마.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온 저는 그 길로 아들 녀석이 하는 헤어샵으로 가서 머리를 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 이미숙으로 살 생각이거든요. 옷도 사입고 구두도 사신고 맛있는 것도 사먹으면서 제대로 내 인생을 살아볼랍니다. 앞으로 새로이 시작되는 제 인생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도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